제목은 글로벌 마켓에서의 데이터 사이언스, 실제 모습, 그리고 상상과 현실입니다. 대충 뭐 토픽은 관심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어떤 지역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꿈, 비전, 어떤 일들에 그 사람들의 시간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전망은 어떤데,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정도가 얘기입니다. 제가 저도 저런 재미있는 그림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저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시각화죠. 예? 주현수성이 말씀하셨던 시각화예요. 한마디로 다 표현하죠. 뭡니까? 섹시하다. 그 다음에 여기 이 티셔츠에 그려진 이 말은 뭡니까? 얘는 바로 유니콘이죠. 뿔 달린 말. 맞습니까? 과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었지만 조금 늦어진 게 관심을,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게 최근 언제 때 20%까지 갑니까? 지금 현재 수준에서 한 2년 동안 2013년부터 20%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처음 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지금 처음. 이제 글로벌 얘기입니다. 로컬 얘기는 우리 국내의 얘기는 최소한 줄여서 뒤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건 남의 나라 얘기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이에요.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요게 참 단어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빅데이터 하나예요. 근데 뒤질려고 보니까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한 세트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합쳐서 보니까 저게 10점을 넘어갑니다. 16점이에요. 저 정도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주 숨어있는 상태는 아니구나 하는 거를 더하기를 하나 해보니까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16점입니다. 자, 지역으로 나눠서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미국, 인도, 영국, 캐나다 순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죠? 미국, 인도, 캐나다, 영국. 돈과 사람이 어딘가에 몰려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아까 말씀하셨던 시각화를 시도해봤습니다. 빅데이터를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런 색깔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치니까 이런 색깔이에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치니까 이런 색깔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세 개의 단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다르다는 걸 의미하겠죠. 왜 다를까? 이건 우리의 숙제입니다. 공부할 거리. 자, 지역을, 이건 이제 어느 데이터를 가공한 거냐면 가트너의 하이프사이클 2014년 공개된 데이터 중에서 갖고 온 거예요. 자, 이건 지금 이제 관심 지수를 지역별로 구분을 한 다음에 다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왜? 우리가 관심 지수를 하나의 차원으로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자꾸 한 관점으로만 보게 돼요. 이걸 크로스로 축 하나만 더 세우면 다른 시각의 인사이트가 보이죠. 지역을 나눴을 때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사이언티스트는 코릴레이션이 있어요. 그죠? 대각선으로 어느 정도 리니어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빅데이터로 두 개를 크로스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동네가 구별이 돼요. 자, 대각선을 끼고 어디나 1등은 인도, 그죠? 미국과 영국과 호주, 캐나다가 한 세트. 그다음 우리가 소위 북미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스라엘부터 코리아까지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조종사는 고민도 안 하고, 그죠? 그냥 빅이에요. 한글로 빅이라고 쓰고 그냥 빅이라고 읽어요. 그것만 신문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지 않는 시장 중에 하나가 아시아입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줄리안 리의 발표가 비록 이제 직접 오지는 못하셨지만 줄리안 리의 발표가 어레인지 되니까 너무 기뻐했어요. 왜? 사실은 미국 거는 너무 듣기 쉬워요. 아시아가 더 궁금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인도, 중국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시점이 있죠. 일본조차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죠? 인도에서 올라가고 있는 속도는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패턴이 누구에 의해서? 인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일본, 중국, 이거는 구글 사용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 말고 바이두도 뒤지고 막 해야 될 상황인 거죠. 그것도 뭘로? 일본말로, 중국말로. 그렇게 해야 그 시장과 관심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줄리안 리가 리모트로 오셨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한번 봤어요. 싱가포르 보니까 폭발입니다. 폭발이에요. 싱가포르이 왜 폭발을 하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이언스라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사이언스라는 걸. 그러니까 창조. 그 창조라는 걸 하고 싶어요. 왜? 부존자원 작고 인구가 작기 때문에 창조를 하고 싶은 거죠. 거저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폭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미국이나 인도보다 오히려 좀 약한 것 같이 보여요. 자, 이게 이제 같은 자료인데 우리가 이런 걸 쳐다봐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 컨퍼런스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단일 주제를 놓고선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을 2차원으로 바꿔봤어요. 누구를 비교하기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빅데이터하고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 포지션에 지금 전망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쪽 축은 뭡니까? 얼마나 빨리 이게 올 거냐. 한쪽 축은 뭡니까? 지금 어디 있느냐예요. 그런데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골짜기까지는 안 내려갔어요. 피크를 넘어간 거죠. 하지만 데이터 사이언스는 아직 피크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더 빨리? 데이터 사이언스가 더 빨리 실제로 쓸모 있는 상황으로 옮겨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이프 사이클 다들 보시지만 이런 식으로 좀 뜯어보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자, 어디에 집중하는 게 더 현실적입니까? 이거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뭘 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그림 뭐죠? 내 고객들은 나를 뭐라고 본다? 마법사라고 본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일기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나를 뭐 하는 사람인 줄 안다? 과학자니까 실험하는 사람인 줄 안다. 가운 입고. 그리고 내 친구들은 뭐라고 한다? 브래드 피트랑 사귀는 줄 알아요. 왜? 머니볼이라며. 그죠? 그 다음에 남편은 뭐라고 그런다? 컴퓨터가 알아서 하니까 쟤는 가서 계속 놀다가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대. 그 다음에 스스로는 거울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화가야.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완성도가 있어야 돼. 이건 상상력의 세계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프락SQL, 그 다음에 차트, 옵션, 그죠? 파라미터 조정, 픽스, 픽셀 어쩌고, PDF 저장 이러고 있는 거죠. 하루 종일. 그것도 집에도 못 가고. 이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일기를 그려놓은 거죠. 과연 섹시합니까? 뿔 달린 유니콘 맞아요? 자, 이런 모습으로 생겼을까요? 저런 모습으로 생겼을까요? 두 분 다 데이터 사이언스계에서 나름 이름이 있으신 분이에요. 저분이 누굽니까? 아까 그 여인네가 탄생되게끔 만드신 분이죠. DJ 파틸. 데이븐 포트 교수님하고 공저에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었던 21세기 섹시한 자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 그 얘기가 저 양반한테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DJ 파틸. 이 양반도 이제 저명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 문제는 뭐냐? 이 모습일 수도 이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더라는 거죠. 뒤져보니까. 그럼 이 모습일까요? 이 모습일 가능성이 있대요.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 모습이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란 어디 사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즈니스를 분석하는 사람인데 어디 산다? 캘리포니아에 살아요. 그래서 바지는 저런 걸 입고 다닙니다. 수영복을. 그죠? 왜? 거기에 실리콘밸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의미가 있다. 최근에 뉴스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저 작은 글자로 되어 있는 뉴스가 뭐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뽑아가는 건 누가? 스타트업들, 벤처들만 뽑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몰려요? 실리콘밸리에 몰리고 실리콘밸리에 몰리면 사람들이 글로 가서 잡을 잡아야죠. 그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우리가 알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사이언스를 끌고 가는 리더들을 알아야겠죠. 그죠? 대표 선수들. 43명의 대표 선수를 누가 뽑아놨어요. UC 버클리에서 뽑아놨다고 그러는데 이 안에서 몇 명을 추려봤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다니냐? 구글 다니는 사람, 뉴욕타임즈, 그 다음에 버클리 교수님, 그 다음에 KD 너겟스, KDD 오래 해오신 이 양반, 그 다음에 데이터 카인드, 그리고 링크드인, 그 다음에 유명하신 분이죠. 할베리언. 뭘로 유명합니까? Predicting the future가 아니라 current인가? 그걸로 유명하시죠. 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을 뭐를 한다? 현재를 한다. 왜? 우린 현재를 못 보고 있으니까. 뭐 이걸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 저런 분들은 이제 훑어보는 게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글로벌 탐구 생활이 되겠죠. 그러다가 한 분이 걸렸습니다. 로리 스켈리예요.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데이터스콥이라는 그 어널리틱스라는 회사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예요. 이분이 이러이러한 스킬들을 가지고 있고 학교 공부를 뭘 했나 보니까 사이칼라지 쪽에서 그 통합 뉴로사이언스 저런 쪽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공부를 해야 그러니까 학과로서 그 디파트먼털리즘에 대해서 아까 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야지 될까? 꼭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이미 분위기 자체가. 이 양반이 뭐도 했냐면 캐플란에서 영어 강사도 했어요. 심지어는. 저런 분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데이터스코프 애널리틱스 같은 이 서비스 회사들을 만듭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만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뉴욕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제이크 포레이. 이분도 이 분야에서 상당히 명성을 날리고 있는 분이래요. 젊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데이터 카인드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그 파운더인데 C, 자바, 매틀랩, 그죠? 그다음에 하드, 파이썬, 펄 수많은 툴들을 다룰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자랑을 하십니다. UCLA에서 통계를 공부하셨지만 C, C++, 자바 하신대요. 그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가 봐요. 자, 데이터 카인드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이 데이터 카인드라는 회사는 뭐 일종의 이제 그 서비스 회사긴 하는데 그 뭐 남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받아다가 대신 풀어주는 그런 성격의 이제 회사를 차렸는데 어떤 문제냐? 남들이 관심을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건드리지 않는 문제. 그러니까 공공적인 문제들 있죠. 예를 들면 그 뉴욕의 공원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그 다음에 가난한 기아, 빈민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햇빛을 골고루 나눠주려면 뭐 월드뱅크 이런 문제들을 푸는 거예요. 이거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잘 안 덤비거든요. 그 니치를 파갖고 데이터 카인드라는 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앞서 한번 등장하셨던 DJ 파틸입니다. 히스토리를 한번 보시죠. 왜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릴랜드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인가 월급을 더 받고 싶으셨는지 갑자기 링크드인으로 갑니다. 그죠? 링크드인에서 칩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하다가 그때 바짝 인기를 모았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느냐? 그 포브스인가 포천인가에서 랭킹 매긴 거에서 탑 5 안에 꾸준히 들어가셨어요. 그냥 쫙 떴죠, 인기. 그러고 이분을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죠. 이 어널리틱스의 구루 중에 구루라고 얘기하는 토마스 데이븐포트 교수님이 확실하게 밀어줘요. 그래서 HBR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분이 쓰면 같이 그냥 바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뭐 파급 효과라는 게 그냥 나팔이죠. 그죠? 잘 볼 부분은 뭐냐면 이분이 아직도 링크드인을 다니느냐? 안 다닌다는 거예요. 뭐예요? 회사를 옮겼어요. 벤처 캐피탈 비슷한 다른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얘기는 연봉이 따따블로 떴을 거라는 얘기죠. 링크드인에 있었을 때보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분은 뭐냐? 라이드 가니. 이분이 바로 승리의 과학의 주연입니다. 숨겨진 주연. 엑센추어에서 CRM 컨설팅 데이터 분석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오바마 캠프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독자 사업으로 가죠. 공공 분야에 대한 경험과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원래 어디 출신이냐? 이 양반도 이제 머신러닝 랩 출신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코스입니다. CRM 갔다가 왜 분석할 일이 제일 많으니까.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어딘가 좀 돈이 될 만한데 뜰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어떻게 가요? 이제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죠? 그렇게 흘러가십니다. 이분은 소위 데이터 사이언스계에서 락스타로 불리는 원더우먼이나 락스타로 불리는 힐러리 메이슨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뭐 때문에 유명하냐? 비틀리의 칩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기 때문에. 비틀리라는 회사 아십니까? 비틀리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는 분? 선물 드릴게요. 와, 한 분 있어요. 근데 여기 탈락이에요.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비틀리는 긴 URL을 축약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본 기능입니다.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URL에 대한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다 분석하는 거예요. 축약하기 위한 알고리즘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에 총괄 책임자를 하시던 분인데 그만두시고 이제 뭘 하시느냐? Fast Forward Labs 같은 몇 개 회사를 합니다. 여기는 자 R&D를 대신해 줄게.
기존에 리서치 돼 있고 동향 있는 것들이 있으면 다 끌어다가 내가 그거를 매칭시켜가지고 기업하고 연결까지 할게. 날리지 브로커리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하겠다는 패스트포워드 랩스입니다. 이제 그 비틀리 그만두고 왜? 충분한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이제 자기 회사를 차렸습니다. 자, 저렇게 되고 싶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캐글로 가죠. 캐글에 가서 나의 명성을 올려가지고 능력을 입증을 받아서 나도 그 비틀리 취직하고 싶다고, 링크드인에 취직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캐글에서 등수를 높입니다. 그렇게 등수를 높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비에르 코노르트 같은 분이죠. 보험 계리사인데 갑자기 그냥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머신러닝을 공부해가지고 바로 등수의 탑 5 안에 들어가면서 몸값이 쫙 올라가는 거죠. 그분들의 이제 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누군지는 대충 봤어요, 그죠? 아, 저렇게 생겼구나. 저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야. 좋은데 링크드인이 굉장히 파워풀한 데이터 사이언스 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생긴 게 구성원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대요. 자, 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되게 궁금했어요, 저도. 근데 뒤졌을 때 나온 건 뭐냐면 링크드인이라는 이피션트한 온라인 기업이 5,000명의 조직으로 수억인가요? 수억의 고객을 핸들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분석을 해요. 근데 그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사이언스 팀은 50명이 안 돼요. 컴팩트한 거 중에서도 아주 컴팩트해요. 말을 바꾸면 뭡니까? 여기는 무지하게 센 사람들만 있는 게 링크드인의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겠죠. 누구라도 여기에 잠깐 있으면 몸값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생긴 분이 거기에 시니어랍니다. 툴 아무거나 다 쓴대요. 왜 아무거나 다 쓰느냐? 링크드인이 계속 애쿠이션을 하고 있어요. 애쿠이션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애쿠이션 한 그 회사마다 분석 툴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다 틀려요. 다 써요, 아무거나. 그걸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팀에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저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어플라이 되느냐? 꼭 링크드인, 그다음에 구글, 페이스북. 자, 변종들이 생겨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트루핏이라는 회사는 뭐냐면 패션, 스타일링에 대한 아마존이에요. 스타일링 코치죠. 원투원 스타일링 코치를 해주겠다. 그럼 결국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많겠죠. 그럼 이분들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가지는 경쟁력, 핵심은 뭡니까? 바로 레커멘더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죠. 레커멘데이션 시스템. 최고의 기술자를 그래서 끌어모으고 있는 중인 거죠. 스타일조차 이제 사람이 판단하지 못하게 기계가 대신해 주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죠? 공공 분야는 이제 뉴욕에 긱스쿼드라고 하는 굉장히 성공적이고 인기를 끌었던 주목을 받았던 팀이 바로 이제 모다, 그리고 나중에 그 스트래티직 플래닝 쪽에 분석하는 팀이었고 그 헤드가 바로 마이클 플라워스입니다. 시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만뒀겠죠, 그죠? 그만뒀어요.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실업자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겸임 교수 하시면서 실업자인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원래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에요. 데이터 분석가가 아닌데 법 쪽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이라크 파견을 가서 이라크에서 군인들 하는 걸 보니까 군인들이 폭탄 설치된 데를 다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뒤져갖고 딱 찍어서 여기 예측 모델을 돌려서 여기쯤은 폭탄이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럼 거기만 가서 확인한대요. 아,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한 거지 그건 이라고 생각하지만 민간인들이 봤을 땐 대단했겠죠. 내가 언제 본토로 돌아가면 이거 써먹는다 그랬는데 취직한 데가 어디였다? 뉴욕이었던 거죠. 그래서 팀을 꾸렸습니다. 이 긱스쿼드가 바로 그 팀이에요. 여기에 구성원들 한 5명 있었고 그 5명의 데이터 분석 팀 안에는 프로젝티브 애널리틱스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었고 그 중에 캐서린 칸, 그다음에 벤자민 딘, 그리고 저분이 닉 오브라인이에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연령대입니다. 30, 24, 24예요. 전 세계를 그 환상의 도가니에 집어넣었던 뉴욕의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 자, 아예 출신 자체가 저런 거 몰랐던 팀장에 그 밑에 30, 24, 24예요. 이게 뭐 허리 사이즈 이런 게 아니라 연령이 뭘 의미합니까? 뉴욕이 가난하다는 걸 의미해요. 실리콘밸리가 아니라는 걸 의미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정은 있지만 몸값은 비싸지 않은 사람으로 밖에는 충당이 안 되는 게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죠?
자, 임계 끝났습니다. 캐서린 콘하고 니고 브라이언은 남아있지만 벤자민 D는 어떻게 해요? 뉴욕을 그만둡니다. 어디로 가요? 이제 마스터스 클래스를 들어가요. 왜? 유명세도 탔겠다. 공부만 해놓으면 이거 뭔가 확 올라가겠거든. 그죠? 해설입니다. 본인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겠죠. 월급이 올라갈 건데. 자, 마이클 플라워스는 자기 팀을 뭐라고 부르냐? 키드라고 불러요. 키드. 진짜 키드잖아요. 그죠? 키드라고 부릅니다. 아무거나 시키면 다 한다. Get the job done, folks예요.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학교에서 왕창 나옵니다. 주로 어디? 석박사 과정. 거기 빼고는 공급해 줄 곳이 없어요. 안 되면 실리콘밸리에서 훔쳐와요. 다른 회사에 있는 거. 아니면 경쟁사에서 훔쳐와요. 그게 다 한 거죠. 그러니 갑자기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뭐 결국 이게 제로섬 게임입니다. 양성하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양성하는 시스템이라고는 학교에 의존하는 것밖에는 없는 그런 게 이제 그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1년 사이에 미국에 그 썰티 프로그램도 많이 생기고 MOC의 정규 마스터스 클래스도 상당히 많이 생겼죠. 자, 지금 이제 그 검색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예? 그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의 그 연관 검색어 중에 뜨는 검색어를 보면 누가 1등? 데이터 사이언스 버클리가 1등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아, 이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의미해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죠.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뭘 의미합니까? 돈, 그 다음에 커리어,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실제 시장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그 그림을 그려보면 어떠냐면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아무렇게나 막 사용돼요. 아무렇게나.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자 말하는 사람은 다 다른 얘기를 갖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어 하는 워너비들의 공급량은 저만큼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요구하는 거는 저 옐로우 라인 정도예요. 주황색 정도. 그죠? 저게 매칭이 되는 교집합은 절반이나 될까? 아니면 조금 모자랄까? 그게 이제 맥킨지가 예측하는 결과하고도 조금 비슷한 맥락이 있죠. 그런데 나머지 집합 중에서 워너비 중에서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퀄리파이 된 그 후보군은 기껏 해봐야 저거의 아주 일부분. 결국 뭡니까? 대부분의 워너비는 그냥 워너비만 하다가 은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일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뭘 고민하느냐? 제가 석사과정을 팔러 온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보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고민거리 된다 이거죠. 왜? 앞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뭡니까? 박사예요. 개 중에 간혹 석사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대학생이에요. 제가 졸업하는 학생이다 이거죠. 그럼 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어. 그럼 열심히 R을 공부하면 되나? 뽑아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기회를 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학교들이 석사과정 만들어서 장사하려고 그런다. 반발하는 세력. 또 거꾸로 뭐냐면 야, 공부를 해야지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지. 안 배웠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고. 이런 시각. 이 두 가지가 논쟁을 케이티 너겟에서 한번 붙었어요. 근데 보면 요약하면 석사학위 있다고 있으면 나을 것 같다. 일단 배런은 맞다 이거죠. 그리고 필수라고는 의견이 다르다. 학위 없다고 해도 그만큼 전문성이나 기술력이 있으면 그러면 뭐 되겠지. 그런데 하여간 그 기술력은 기본인 거고 학위는 플러스 알파인데 있으면 훨씬 유리한. 그죠? 자, EMC에서 조사를 한 결과인데 뭐에 주목하냐면 전 9%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9%의 박사가 시장을 다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떠들면서 다닐 거고 저 사람들이 그 표지에 나올 거고 저 사람들이 사장님일 거고 저 사람들이 돈 낼 거다 이거죠. 저 사람들이 시장 원하는 대로 디자인 될 수밖에 없어 구도가. 그리고 그걸 누가 보충하느냐? 석사들이 보충할 수밖에 없다. 그걸 합치면 지금 9%하고 31%, 40%. 나머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물음표죠. 테크니컬한 베이스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고민거리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저걸 어떻게 양성을 할 거냐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부트캠프 같은 게 열립니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12주 동안 교육을 시켜줄게. 이런 것들 초기 기초부터 DB, 머신러닝, 그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API, NLP 다 가르쳐줄게.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12주 만에 뭘 얼마나 배울 수 있을까요? 인트로덕션은 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12주 배워갖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까요? 이 중에서 어느 자리에 들어갈 거냐 이거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어느 포지션에 들어갈 거냐 이거죠. 현실적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다 이거죠. 자, 또 다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불균형이에요. 그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필요하대요. 기업들이. 근데 못 뽑겠대요. 왜?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거꾸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되고 싶다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취직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몸값이 안 올라요. 이게 지금 시장 구도라고 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죠? 바로 만들어내는 방법은 비슷한 사람들을 전환시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인사이트 데이터 사이언스 펠로우 프로그램은 뭐냐? 박사를 받은 사람들한테 대해서 집중적인 인텐시브 포스닥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변형을 시켜버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사람들을 잡 매칭까지 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비도 없어요. 왜? 집중 교육하고 나면 이 사람이 취직한 몸값이 있잖아요. 그죠? 잡 네트워크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연결시켜 버리는 거죠. 여기 등장인물들이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박사들. 그죠? 저거는 어떻게 합니까? 퀵픽스예요. 롱텀 해결책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의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을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한 가지인 거죠. 머리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뭐 디서플린은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역량도. 근데 툴 관련돼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해외 부분은 조사 자료를 한번 보면 일단 누가 1등입니까? 파이썬 1등이에요. 그 다음에 R이에요. 하둡, 자바. 생각보다는 테크니컬 베이스가 상당히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시장의 흐름입니다. 왜? 수요자가 어디 있어요? 실리콘밸리에 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인사이트 리포트를 별로 관심 없어 한다고요. 뭘 하고 싶어요? 자동화시키고 싶어요. 그냥 돌아가야 돼요. 자, 스펙트럼을 이렇게 이제 펼쳐서 놓고 봤을 때 저쪽 섹션에 해당하는 거, 소위 데이터 사이언스 섹션에 해당하는 빅데이터 관련된 그 테크놀로지 중에 뭐가 주로 들어가느냐? 하둡, R, 세스, 그 다음에 테라데이터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특히 대학생들 뭐만 공부합니까? R, 파이썬, 자바 요 수준밖에 공부 안 해요. 근데 실제 기업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제 기업은 아직도 리거시 시스템들을 쓰고 있어요. 분석 소프트웨어들도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활용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필요하다. 물론 그 이제 변화는 되고 있습니다. R이 특히 그래요. R이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2014년 정도 타이밍이면 그 기존의 SaaS의 사용자를 추월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변화도 메가 트렌드고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흐름이 시간이 걸리는 건 분명하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당장 되고 싶은 사람은 뭘 해야 되는지는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우리 이제 흔히 고민하지 않는 분야,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 뭐 마이닝 이런 거는 주로 뭐 마케팅이라든지 시장 분석 이런데 예측 이런 것만 하는 거야. 품질 분석. HR에조차도 고급 분석들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우케미칼은 이미 오래전부터 IT 쪽에 상당히 발달이 돼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케미칼 회사에서 HR 부분을 인력 관리에 대해서 플래닝하고 애널리틱스의 매니저를 따로 뽑습니다. 이게 링크드인에서 이 사람을 채용합니다 하고 나온 채용 공고예요. 보시면 여기 SWPP라는 부서에서 뭐를 한다? 여기 휴먼 리소스 비즈니스 니즈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컬렉트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플래닝을 한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모델로 검증해서 조사를 해서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할 사람 뽑는다는 거죠. 어떤 스펙으로? 석사는 기본일 거고, 그죠? 어떤 분야에서 조직 심리학 같은 거, 통계학 같은 걸 전문으로 전공을 한 양반이 CS도 SPSS도 R도 좀 쓸 줄 알고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걸 총괄해서 지휘할 수 있어야 돼가 잡 스펙인 거예요. 이게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어내거나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잡 타이틀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에요. 뭐예요? 매니저예요. 어널리틱스 매니저. 단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물은 이거더라 이거죠. 채워졌나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지금 가장 큰 혼란의 그 중심은 뭐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하나의 모습으로 규정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실제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다양하다 봅니다. 그래서 갑형, 을형, 그죠? SM형, SI형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말씀해 주신 거 정말 멋진 부분이라고 봐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메인 중심, 테크놀로지 중심, 그 다음에 분석, 인사이트 중심 다 흩어져야 되고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수급하고 맞춰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연합군을 구성해서 특정한 프로젝트를 해결해 줘야 되겠죠. 거기까지 우리가 아직 발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구상이. 기존의 데이터 분석가하고의 차이점을 앞서서도 유수석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핵심이 그거라고 봐요. 이 DAD라고 하는 데서 디스커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어디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가진 데이터가 포스 데이터만 있어. 또는 내가 가진 데이터가 통계 데이터만 있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지? 지구상 어딘가에를 뒤져낼 수 있는 사람. 내가 필요하다는 걸 파악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직접 끌어오는 기술까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크롤링도 되고 집계도 되고 API도 알고 하둡도 볼 줄 있는 사람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존엔 그런 거 안 했어요. 전산실에서 주는 데이터만 받아서 돌렸죠. 그거 뭐만 했냐면 이 중에 디스틸만 하던 거였어요. 디스틸. 그런데 아까 그 통계학 박사님 보니까 어때요? 제이크 폴웨이였나요? C, 자바, 하둡. 이거 왜 해요? 디스커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두 가지 유형은 뭐냐면 그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사람이 시킨 숙제를 사람이 해갖고 사람한테 돌려주는 이런 거 원타임 베이스 이런 게 주로 원오프 분석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 인사이트에 초점을 둔 거. 두 번째 건 프로덕션 시스템입니다. 계속 돌아가는 거. 자동 판매기처럼 돌아가는 거. 예를 들면 카드의 승인 시스템 또는 저기 그 아마존의 레코멘데이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건 계속 돌아가도록 자동화 시켜놔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 인, 데이터 아웃이에요. 이런 시스템들이 프로덕션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개가 데이터 사이언스의 범주에 있다고 보면 뭐죠? 필요한 역량하고 해당자가 달라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팀이 필요합니다. 링크드인이라고 해도 사장님이 필요한 보고서를 만들 사람이 있어야 될 거예요.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 그럼 그 사람은 어느 쪽으로? 원오프에 특화된 사람. 한 사람은 자동화에 특화된 사람. 이게 잡이 하나가 아니다. 그죠? 하나가. 그죠? 돈 얼마나 버느냐? 다양한 통계들이 나옵니다. 자료를 볼 때마다 바뀌어요. 그래갖고 저도 보다가 화가 나서 더는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온 얘기 뭐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초봉이 2억 정도가 된다. 우리 돈으로. 2억 정도가 된다. 그래서 8명 한 팀이 1년에 가져가는 돈이 200만 불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뭐 신문에 막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유니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비싼 거야. 안 팔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통계를 보면 뭐냐면 이제 캐디너겟 작년 통계인데 136 그러니까 뭐 1억 한 4천 1억 5천 요 정도 이제 번다 이거예요. 1억 5천 이 평균적으로 어떨 경우에 내가 능력이 있고 혼자 마케팅을 하고 내 잡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프리로 뛸 경우에 이게 기업 안에 소속돼 있을 경우에 평균은 쭉 내려간다 이거예요. 다시 학교나 아카데미아에 있으면 더 내려간다 이거예요. 공공에 있으면 월급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능력 있는 사람 다 어디로 가요? 점점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뉴욕에서 사람이 그만두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반바지 입으로 실리콘밸리를 향해서. 자, 이게 현실이고 이미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구도다 이거죠. 여기 이제 자세한 통계가 좀 있는데 올라가는 것도 어디만 지역별로 연봉 차이가 커요. 미국에 진출한 사람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연봉이 확 올라가고 공공 분야는 별로 안 올라가요. 인도에 있으면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한국에 있으면 몰라요. 집계가 없어서. 컬처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컬처를 보시면 이 중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누가 있나요? 대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운데 있는 분은 힐러리 메이스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분명히 맞아요. 잘생기셨어요. 저쪽 끝에 계신 분은 저분이 그 앤드루 슈발츠라고 이 양반이 레티스 엔진을 만드신 분이에요. 자, 저렇게 생겨야만 저런 미모를 가지고 있어야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이 들죠. 컬처 영향을 주는 게 하나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태도로 보이냐인데 한 50% 정도는 과학자, 탐험가, 발명가의 성향을 보이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와중에 당장의 돈을 밝히기보다 뭐를 큰 진짜 대박을 밝히는 경우가 많더라. 내가 명성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내가 명성만 올라가면 실리콘밸리 이사를 가면 돼요. 월급은 그때 가서 올라도 충분합니다. 그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지명도만 올라가면 돼요. 아웃풋 하나의 걸작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링크드인에서 이거 만들었어. 끝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대외로 뭔가를 퍼블리시하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겨요. 왜? 그래야 몸값이 올라가니까. 자, 이게 이제 핫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사장님보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과연 그럼 월급 더 받을까? 자, 우리가 단지 그 학생이든 아니면 기업에 있는 사람이든 돈만 목표로 한다고 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스타트업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CEO가 자기 밑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둘지언정 자기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하겠어요? 돈 문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우리 조직들 많이 데이터를 경시해요.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데이터를 믿을 수 없죠. 그죠? 내가 모르는 거를 그 사람을 월급을 사장님이 더 많이 주고선 그걸 그 말을 존중을 한다? 그거는 넌센스인 거죠. 심지어는 누구조차도 머니볼 나왔던 그 오클랜드 빌리빈인가 그 단장조차도 이건 사람이 들여다봐 봐야지 되는 거야 라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스몰 사이언스를 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긴 하는데 스몰 데이터, 스몰 사이언스를 가요. 왜? 많은 부분을 사람이 가져가고 싶거든요. 자기는 빅 몰라요. 파이썬 모른단 말이죠. 그게 세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밥이 줄어들어요. 당연히 싫죠. 데이터 사이언스 컬처에 대해서 언급해야 될 부분 한 가지는 뭐냐면 조직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친화력이라는 부분 말씀하셨지만 교수님이 디레일이 뭡니까? 탈선이에요. 탈선. 그죠? 내일까지 숙제 해오라고. 아니요. 완성도가 좀 낮아요. 더 이거 좀 들여다 봐야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대응이에요. 관리자들은 아니 내일 사장님 보고라니까. 아니 이걸로는 내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일반적인 일이다 이거죠. 당연한 건데 조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이 안 돌아가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고민 첫째, 본인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민할 거리가 1번 수요에 비해서 지금 공급이 부족한데 그게 거꾸로 뭐냐면 좀 있으면 수급이 맞아질 거다 이거죠. 몸값이 더 내려갈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왜? 일시적인 불균형으로 가격이 그나마 지금 올라 있는 상태니까. 두 번째, 이게 진짜 과학이에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졸업하고도 계속 논문 뒤지고 구글을 봐야 돼요. 학부 나왔는데도 계속 박사학위 논문들을 봐요. 이게 참 피곤하다 이거죠. 세 번째, 조직의 여러 부분하고 폭넓게 대응해야 되는데 사람 상대처럼 힘든 거 없습니다. 콜센터 그거 사람들 미쳐요. 그죠? 근데 그걸 해야 돼요. 왜? 걸려 있는 게 많아요. 심지어는 사장님부터 시작해갖고 물어보는 사람이 사장님부터 시작해갖고 그 밑에 IT 그 초짜 그 스텝까지 사방에서 물어봐요. 그리고 사방에서 뭐 알아듣게 설명해 줘야 돼요. 나는 똑똑해서 나는 알겠는데 못 알아들어요. 화가 나죠. 그래도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죠. 링크드인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한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보통 머리 아픈 작업이 아니다. 그거 적성에 맞아야지 인내심 없이 버틸 수 있는 작업 자체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마이클 플라워스 이분이 그 나가기 전에 했던 고백이 하나가 뭐냐면 이거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하려고 그런다.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 그죠? 밥그릇, 정치, 그 다음에 민간함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귀찮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뭘 좋은 걸 만들어 봐야 안 살려고 한다고요. 우리 회사 사람들이. 그게 맞아도 그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일이 줄어들거든요. 이런 거를 극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게 또 고민거리인 거죠. 수급 전망은 지금 나와 있는 통계 중에 믿을 만한 게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수급 전망에 대해서 내놓은 리포트는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뭐냐면 맥킨지가 발표한 자료예요. 북미 시장에 대해서. 그런데 그 숫자가 전혀 터무니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고 그거를 단순 환산해갖고 국내용으로 바꿨을 때 3, 4만 명? 앞으로 한 5, 6년 후에 그죠? 3, 4만 명? 그 정도를 넘어갈 수 없다. 이것도 낮은 레벨로 바꿨을 때. 근데 3, 4만 명이 과연 필요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넘어가고. 자,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많아지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냐?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 공공기관에서 의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10만 명을 양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10만 명이 어디 취직해요? 취직할 자리가 있을까요? 황당했어요. 지금 사방에서 미취업자나 전직 희망자들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 전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 나와요. 과연 될까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금방 그렇게 되겠어요?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연봉이 1억이 넘어갈까요? 언제? 10년 후에?
전 잘 모르겠어요. 핵심은 양보다 질이라고 보는 거죠. 양보다 질. 학교식 교육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고 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고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부족하다 그러면 해외에서 끌어다 쓸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왜? 부족하다며. 없으면 해외에서 끌어와야죠. 여기 학생분들도 계시지만 경쟁을 누구하고 해야 돼요? 인도에서 수입된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국 내에서의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뭘 고민합니까? 제가 지금 요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슈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아카데미. 쉽게 말하면 공군사관학교 같은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공군사관학교 만들어서 당장 연봉 3억짜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1년에 50명이라도 만들어내고 싶은 겁니다. 선생님은 어디서? 국내에서 못 구하면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서 스카우트에다가, 그죠? 그리고 여기에 그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미 박사 2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학생으로 입학시켜서 1년 동안 OJT를 시키면서 국내형 문화에 갖고는 해외 수출이 안 되니까 그분들한테 50%의 파트너를 해외로부터 끌어다가 컬리그들을 구성해 줘서 이게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진짜로 비행기를 모으는 조종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개인이 행복할까? 큰 질문거리입니다. 또 하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 적절한 방식이냐? 그것보단 팀이 말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때 유니콘을 생각하지 마시고 뭘 생각하세요? 메이저리그를 생각하세요. 류현진이나 박찬호를 생각하십시오. 추신수를 생각하세요. 추신수가 눈물 젖은 빵을 몇 년을 먹었죠? 월급 70만 원짜리 생활을 얼마를 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어요. 2부, 3부 리그에서. 그 중에 선발된 운과 실력이 겸비된 사람만 그 시스템을 거쳐서 어떻게 돼요? 햇빛을 봐요. 그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고 여기는 준비 운동자들이죠. 그들이 모두가 그저 메이저리그에 한 번이라도 발을 밟아본다는 건 그건 나는 그런 건 못 봤어요. 아니에요. 공평한 기회를 안 줍니다. 시장이잖아요. 냉혹하죠. 파일럿을 생각하세요. 저분들 비행기가 부서져도 되니까 저분을 구하려고 해요. 한 명을.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예요. 제가 해외 시장을 봤을 때의 개념은. 요약하면 자,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서 현실적인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타이밍인 건 글로벌하게 봤을 때 보인다. 그 일자리를 다 인도나 중국과 일본한테 다 뺏기는 건 우리는 먹고 살 게 없어진다는 얘기일지도 모른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통째로 없어지는 건지도 모른다. 항해사가 없는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빈 껍데기로. 그러나 이게 직업으로 봤을 때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조직, 문화, 환경 이게 한국 내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뭘 하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다. 그죠? 그리고 관리가 컬처가 다르고 프랙티스하고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뽑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방식의 관리를 할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인력 양성, 그 다음에 내가 되고 싶다. 잘 봐야 된다 이거죠. 진짜로 될 수 있는, 진짜로 필요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지 대학생들 6주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죽어도 안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